계속해서 오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 기자가 정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표의 구성이라고 할까요? 결과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이제 최소 12표가 나왔는데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하면 한 23표까지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효표와 이제 기권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원래 찬성을 하려다가 뭐 7시간의 의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당론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 당론으로 이제 결정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찬성표를 못 던지고 이제 무효표나 기권표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론이 아닌 탄핵 찬성에 대한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주 구체적인 이탈표가 나올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뭐 나온 거는 12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탈한 거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탄핵과 관련돼서 계엄과 관련돼서 이제 해제 결의할 때 18명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예. 상설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할 때도 30표 이상이 이제 예. 가결을 했는데 거기는 아마 친윤이 아니라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좀 보는데요. 예. 그거와 이제 그 탄핵 찬성과 반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 간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탄핵이 일단 가결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이런 뭐 사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탄핵에 관련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추후에 어떻게 이제 국정안전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지금 뭐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를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뭐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가 또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표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네. 원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7명보다 지금 반대표, 찬성표는 5명이 증가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명에 좀 무게를 둬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12명밖에 안 나오니까 친한파로 우리가 분류하는 그 국회의원의 수보다 조금 적게 나온 감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그 외에 나머지 표 기권이나 무효표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포함시키는 거죠. 예. 따라서 실질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12명 외에 기권 3표, 무효표 8명까지 총 23명이 저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이탈한 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고 사실상 한동훈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23표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연 맞는 숫자냐 아니냐라고 볼 때 저는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 때 34명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못 미치는 숫자인 건 맞지만 예.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에게 표를 준 34명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에 못 미치는 표이긴 하지만 8표만 이탈을 하면은 탄핵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2표 나아가서 제 계산법으로 하면 23명이 이탈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숫자 20을 제가 강조하고 20이 넘을 경우는 상당히 힘이 붙을 수 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세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친윤파와 친한파의 세력 판도라는 정치공학적 분점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좀 황금분할 비슷하다. 서로 간에 팽팽하게 적절하게 잘 분열된 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후에 국민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판들은 어떻게 갈라지냐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 이제부터는 본인이 잘 소통을 하고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잘 정치력을 발휘하면
본인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23표 혹은 12표에 머물러서 계속 친한계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본인 점점 입지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최근 들어 제가 보면요, 보수 진영이라든지 친윤계에 보면 의외로 과거보다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안티 비토 세력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당내에.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좀 스스로 직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옳고 민심이 부합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당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또 국민힘이라는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앞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를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부 화합, 친윤과의 어떤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분열을 빨리 재정비해서 빠르게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에는 좀 한 목소리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앞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추 의결서가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이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아직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나 혹은 다른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무모한 거죠. 여하튼 뭐 송달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다 하더라도 딱 가결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된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정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예 그러면 송달을 받지 맞죠? 계속 안 받죠 그러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결됐다는 얘기는 이제 스스로 직무가 정지된 거고 다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히 맞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게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거기에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지금 이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등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 본인이 지난 12 때 대국민 담화를 할 때는요 탄핵이 될 거라고 벌써 예고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면전을 택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헌재에서 당당하게 본인이 맞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의 이유가 뭐 상당히 다릅니다만 지난 2016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그 당시에 그 박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을 불러내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상황이 질 수도 없고 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때는 워낙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떠한 메시지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이제 직무가 공식적으로 중지된 이후에 된다면 과연 진짜 대통령 침묵을 지키고 완전히 은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떻게 뭘 했는지가 사실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기간 동안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계엄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12월 11일 날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다시 한번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 강도 높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아마 이 탄핵에 대한 부당하다라는 억울하다, 화난다라는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맘만 먹는다면 충분히 뭐 안덕수 총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이 완전히 직무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참모들은
정시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을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정치, 막후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징후들이 많이 포착이 된다면 정말 이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여권이나 보수 진영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자 그대로 침묵과 칩거하면서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또 헌재에 대한 준비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 본인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이제 유지가 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월급이나 관용차, 경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제 권한 대행을 행사할 때 정부 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 원장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막후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2016년도 상황과 지금은 왜 크게 다른 차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자인 수사가 지금 급속하게 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핵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국면은 수사라고 보고요. 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그 아마 이제 체포가 됐을 때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거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옥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냐라고까지 나왔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라는 크다는 또 암벽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과연 무슨 뭐 막후에서 어떤 거를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은 그 부분보다는 지난 2016년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헌재 이제 재판까지 92일이 걸렸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헌재에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러한 그 계엄에 관련된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목소리, 자기 논리 이런 거를 강력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하게 뒤에서 막후에서 정치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리 논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그 부분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김영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막후 정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계엄도 불가능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대명천지에 계엄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높아심 내지는 우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2.12 대국민 담화도 설마 그 시점에 그런 담화를 할 줄은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탄핵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헌재에서 본인이 충분히 그 소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나라 걱정 많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국정이 잘 되도록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말하자면 대행이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야말로 직무 정지된 상태였던 소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돌출될지 모르겠다는 항상 저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확확 정치판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0.001%의 가능성조차 제가 이 대목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죠. 막후 정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사실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설마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이선 후퇴한 이후로도 계속 인사권 행사하고 다 또 지금 국정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발언과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한동훈 한덕수 대통령 일임한다고 했지만 불과 4월 말에 다시 국정에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에 하도 많이 좀 이렇게 상황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거듭 높아심에 한번 세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 얘기죠.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직무가 정지되는 상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대통령실 관저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정막에 빠졌습니다. 네, 관저 주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지금 관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관저 주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여전한데요. 취재진의 접근은 여전히 300m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경찰 버스와 승합차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차단벽을 세울 수 있는 차벽 트럭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행선지나 용무를 물어보는 등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계엄 이후 대학생 단체나 법조계 등 여러 단체가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데다 오늘도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앞까지 진입하기도 했던 만큼 현장 경찰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저 주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자, 관저 앞 분위기 함께 보셨고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지금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좀 자세로 권한 대행의 임무를 행사할지.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도 있고 여러 지금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태도로 좀 가져갈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건 이제 총리가 네. 직무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 예. 당시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됐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제한적,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재판소 6인을 가지고 이게 헌재가 과연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엄청난 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당장 이제 재의결권과 관련돼서도 과연 행사할 거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 가지고도 많지만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순리대로 하느냐 안 할 거예요. 이 순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자기 정치를 만약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좀 도가 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래 기간 동안에 관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원만한 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협조 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고관사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더 나가서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긴급 여야정 나름대로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조금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했다. 1차전에 승리했다. 네, 이 발언을 탄핵안 가결 뒤에 이제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당을 또 어떻게 꾸려나갈지 앞으로의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단 가깝게는 지난 1년 동안 혹은 멀게는 2년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은 탄핵 공세를 해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탄핵으로 해서 승리한 셈인데 직접 이재명의 멘트로 1차전의 승리라는 표현이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국민이 승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승리와 패배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 국민적 국가적 어떤 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네. 지금 또 속보가 중요한 게 네네.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안 가결 뒤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그 입장을 담은 짧은 담화 그 영상이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시 지금 13분을 지나고 있는데 6시 15분 정도에 그 담화 영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행보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보셨잖아요. 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데 그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하는지 저 멘트만 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강공 드라이브로 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했던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못하고 협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이 왔지만은 민주당도 원인 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1차전에 승리했다면 이후에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통합이라든지 협치 차원에 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지금 이제 한덕수 그러니까 그 대행이 이제 무거운 어깨를 짊어졌는데 저나마 세계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 직무대행 이렇게 많은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최기화, 고건, 황교안, 한덕수 4명인데 지금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 한덕수 총리가 좀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대행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 정치적인 직무는 좀 가능한 한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정책이나 민생, 경제적인 직무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제가 하나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제발 좀 야당과 긴밀하게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야 불통이었는데 자, 지금 한번 대통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탄핵안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뭐 본인은 뭐 지난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연장선상이라고 좀 봐요. 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거 하고 더 나아가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뭐 미래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과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전면전을 이제 선언했잖아요. 12.12 대국민 담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본인이 얘기하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 폭주와 대결 정치의 한 복판에서 대통령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위상이나 더 나가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세계 6대 수출 국가고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연결돼 있고 이런 속에서의 한치라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거를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큰 책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게 이제 아쉬웠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아쉽죠. 예. 어찌 됐든 온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말이죠. 일촉즉발이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서너 번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말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 취지나 이건 알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원전 문제 4대 개혁, 외교 성과, 국제 위상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윤석열 정부 하면 딱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대표 업적이 없다는 점. 이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대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라든지 총공세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라는 부분인 인식에는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바람에 휘말려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걸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 없었고 부족했고 여야 협치 그건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무슨 말을 하고 본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 선포라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되고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부분을 대통령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계엄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만에 하나 그 했을 경우는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정치를 정말 모르시나 뭐 이런 생각을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정부 국민 불안 사회 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탄핵 소추안 의결 뒤에 일단 모든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후에 또 국무위원들,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안보 분야에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추후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또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국과 소통을 통해서 대외 정책 유지 기조를 알려야 한다. 이런 상황도 외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런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민생 경제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방금 전해졌던 그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발표한 이 담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탄핵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그 비상계엄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치행위 맞죠. 그러나 그걸 합법적인 선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아주 기급한 정말 그 국가 위기 상태 인상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위헌적 위법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 정치 지도자나 국정운영 지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역대 대통령도 비슷했었던 분이 많았었는데 예. 방향이 오르면 방식이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방향이 오라도 그 방식이 맞아야죠.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단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거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정에서 보면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식 구조는 바뀐 게 없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저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조금 전 그 입장 발표에서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는데 그 폭주와 대결의 정치라는 그 단어에서 여전히 뭔가 야당을 향한 목소리 아닌가 이런 게 좀 읽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야당에 대한 부정적이고 극히 적대적인 대통령의 생각이 2년 반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을 되지 않고 또 계엄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대화를 전혀 완벽하게 안 했다고 봅니다. 야당과. 그리고 6개월 전, 1년 전처럼 그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인사하고 정책하고 밀어붙이게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나 여러 가지 김명태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시체말로 말하면 뭉개고 가는 말이죠. 이 국정운영 스타일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만시지탄이고 때는 놓쳤지만 그래도 지금 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 이 정도의 사태에 멈추지 않았는가 봅니다. 만약에 정말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조금도 야당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감정 어떤 악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전국은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정지된 상태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지금 탄핵 이후에 지금 방금 담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탄핵의 의결서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새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용하게 친문 정치인을 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낼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럼 한 번씩 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오늘 담화를 보면 이후 제2, 제3의 대통령발, 용산발 센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네.